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정확히 2주 후 오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야가 지금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까요? 오늘도 관련 이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여름이 코앞인데 전기를 만들 석탄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좀 더 보죠.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4%가 석탄 발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발 물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당연히 부족하니까 가격은 뛰겠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석탄 확보 못하면 값비싼 LNG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전기료 인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물가 오르는데 전기료까지 들썩거릴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협치 강조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갈했습니다. 오전까지는 고민한다, 검토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오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전격적으로 20일,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하기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부결 가능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 IPEF 참여 확정했다. 이 기사는요, 조금 더 뭔가 나아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능성 크다 이 정도였는데요. 여기는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PEF,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끼리 경제적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이든 방한 때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24일 일본에서 출범 첫 정상회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요, 뭐 북한이 완전 비상 상태고요. 반면에 우리는 좀 차분하게 좀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뭔가 좀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신종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이거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코로나 확진제도 이제는 뭐 격리 이런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쪽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당국은 20일 격리 의무 유지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도 첫 확인돼서 아직은 걱정을 해야 된다. 격리 유지한다. 이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욱 동국대 대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정은혜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빨간불. 자, 그럼 하루 만에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전에는 뭔가 빨간불이 아니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빨간불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여야 관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가를 했죠. 이제 취임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자, 그러자 민주당 한덕수 부결 힘 실리나 부결하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냐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협치 파기다. 그러니까 그 전날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협치, 협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했는데 하루 만에 강행을 했다는 거죠. 본회의 직전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20일로 본회의가 잡혔어요. 이 총리 인준과 관련된 본회의가. 자, 여당에서는요. 민주당의 한동훈 반대는 조국 수사에 대한 원망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능력 자질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16개 부처 장관을 채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한동훈 장관 저녁에 취임식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범죄를 다루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게 폐지가 됐죠. 근데 바로 이걸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뭔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강행의 야당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부결 만지자. 그러니까 오늘 많은 기사들이요. 한덕수 요 이름 뒤에 부결하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부결한다라고 쓰진 않고요. 고민이다, 만지작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독선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네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이름이 또 여기 같이 적혀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자, 일단 이거 간단하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0일 어제 오후에 갑자기 본회의가 잡혔어요. 한동훈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표결을 하기 본회의잖아요. 그동안 참 진통해서 날짜가 안 잡혔는데 날짜가 잡혔다는 거는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추경 시정연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협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같이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술상을 차려놓고 술상을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어제 모습이 그거였다. 그렇죠.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예를 들면 협치의 대상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김현수 장관, 여가부 장관 등을 임명, 재갈하면서 동시에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협치나 대화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를 계속 임명을 지금 유보하는 상황 자체들은 아무런 카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 자체가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부정적이에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카드와 서로 예를 들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접점은 없다. 20일 날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의 고민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소위 6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문제가 더 아주 관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결을 거죠. 시켰을 경우 이게 혹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인 거죠. 적어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맺어지는 마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대한 가부 문제일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청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지금 무더기로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지방선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일 날 감정적으로는 부결 흐름이 많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계산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는 지금 격양된 상태지만 이거 덜컥 부결로 났다가 지방선거에 또 발목 잡기 뭐 이런 또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부담스럽다. 20일 본회의 직전에 각 정당에서는요. 의원들이 모이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충 방향을 정합니다. 그때도 주목을 좀 받겠네요. 지금.
자, 요 기사요. 여기 마지막 부분 다시 보죠. 여기 작은 제목 두 번째인데요. 정호영 후보자 낙마 여부가 변수가 될 듯이다.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 어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뭐 지명 철회 이런 게 있었다라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 이게 지금 여전히 변수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장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됐죠. 국민의힘. 그래서 좀 뭐 선거 뛰어들었는데 어제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정호영, 여기 제목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으로 선택 안 했을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선택이 일단 잘못된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 발언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좀 받아요.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있어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전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뭔가를 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라면서도 저 같으면 안 하죠. 그게 결론 같네요. 지금 말에는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또 목소리죠. 보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에요. 정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참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나 감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눈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미안하지만 도저히 전국을 위해 안 되겠다. 당신이 사퇴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정호영 후보자 사퇴 이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택권자가 3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예. 또 다른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예. 마지막 선택권자가 정호영 후보 본인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는 이거 본인이 스스로 그만 안 두고 지금 눈치가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이재호 전 상임고문님이 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호영 후보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그때 인수위 자체에서 막았다라는 그런 정황이 엿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던져야 될 땐 던져야 됐었는데 예.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실기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자질 예. 사퇴하고 싶어도 지금 사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있으니까. 예. 결국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결국 물밑 조율을 통해서 여야가 나름대로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안타깝지만 전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 지금 이제 그 6월 1일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입장에서 예. 민주당 어떻게 보면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땐 당론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 잡히기 이 문제가 이 프레임에 걸린다고 하면은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뭐 전체 14개 지역 선거 그 광역 단체 중에서 17개 중에서도 예. 과반은커녕 진짜 호남과
제주도 정도? 예. 그 정도는 몰라도 세종시까지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이 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뭐 카드가 없다는데 그럼 지금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정호영 후보자? 결국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논쟁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예. 사실 다가오는 20일 날 지금 총리 인준 투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은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사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진 사퇴 수순을 저는 밟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자진 사퇴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가 시기를 좀 놓쳤는데 이제 막판에나 돼서나 결정할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정은혜 전 의원께는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 20일 본회의 전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상관없이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우리가 지금 뭐 시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후보를 살리면 또 한 후보가 낙마가 되고 뭐 이런 구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적어도 장관이라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업무 능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그 예.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예. 또 장관 후보자분들이 또 자녀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도 그렇고 예. 지금 어제 임명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 예. 그 이민을 가 있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육아와 교육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어떤 뭐 첨언 미국 사이트에 첨언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유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미국 유학에서 어떤 절차가 예.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물론 뭐 사촌이 어떤 그런 또 논문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런 제기들도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 정의, 예. 상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공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유니버셜하게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하는 건데 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려고 하는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예. 이것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공심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든 어떤 형식으로 낙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20일 날 표결에 들어갈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예.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간다면 예. 아마 저라면 반대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결 가능성도 상당하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당의 뭐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전체적인 그런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0일 전에는 정호영 예. 복지부 장관 예.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좀 사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아까 이재호 상임고문은 대통령실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좀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당에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당내 구성원들은 이를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이 잘 못한 부분도 많았고 국민들께 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쇄신하려고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많은 쇄신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과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난 5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광화문으로도 모이고 집회도 하셨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뤄낸 정권 교체였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내 구성원이라면 대통령 인사권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의견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 지도부도 계속해서 의견 전달하고 있고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비공개적으로 이야기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일 전까지 오늘 내일 정도 한 이틀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좀 있을지 대통령실도 좀 고민 속에 들어가겠네요, 지금요.
다음은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지금 저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가 됐죠. 언론 인터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 이런 거에서 질문을 했는데 앞에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다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이니까 총리, 장관 등 웬만하면 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총리나 장관 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덕수 총리, 정호영 후보자 그냥 다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요 인터뷰 날짜 감안하면 이게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을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총리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김주혁 교수님. 네. 자, 그러면은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도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시점 자체가 애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인터뷰 시점이 좀 애매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의총에서 결정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내에다가 메시지와 함께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다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까? 상황입니다. 저 메시지는 정확히 중도층에게 가는 메시지인 거죠. 선거에서 선거에서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국민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것에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도층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소위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지방선거 핵심을 일꾼론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꾼. 근데 지금 일꾼론의 얘기 하나도 안 먹혀요. 이 인사 문제, 인사청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부터 근데 만약 20일 날 이게 부결됐을 경우 아마 일주일 갈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실제 선거를 전개할 때 이재명 엄청난 부담이라는 후보가 거네요. 얘기하고 있는 일꾼론을 얘기할 시간 자체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20일까지 어느 정도 매듭을 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애둘러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0일 오전에 아마 있게 될 의총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 보면 장관 후보자 얘기는 빼더라도 최소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건 같아요. 최소는 지금. 일단 이렇게 인터뷰도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해명이 더 논란. 해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니만 못했다. 차라리 하질 말지 이렇게 된 거란 뜻이네요, 지금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추경 논의하면서 상임위들이 다 열리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참석을 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금 논란이 있었죠.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한 논란인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 눈높이 어긋난 분 유감입니다라고 표명을 좀 했죠. 그리고 또 본인 이 윤재순 이 비서관 본인도 또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럼요. 어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분위기가 그냥 웬만했어요. 유감입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성비 논란 윤재순 비서관.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이거 크게 좀 보겠습니다.
상당한 소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해 주라고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생일인데 뭐 10대 청소년들이 뭐 생일빵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뽀뽀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이 열렸는데 경고 처분, 그러니까 과거 행적에 대한 어떤 해명이 되레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결단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결단은 누구의 결단인 겁니까, 이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도 결단인데 여기도 또 결단이네요, 지금. 자, 그럼 어제 어떤 장면이 있었길래 이 얘기가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2012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그러니까 여름철에 여성들이 스타킹 잘 안 신습니다. 더워서. 근데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앞에 공격의 생일, 그리고 아까 뭐 표현한 생일빵 이런 게 등장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위에 반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듣기에 따라 참 묘한데 이게 상황이요. 최인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비서는 귀만 있고 입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총무비서관은 윤석열의 집사, 윤석열의 안방마님, 야구로 치면 포수처럼 예.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총무죠, 총무. 총무죠, 총무. 예. 그런데 가서 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죄송하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질의 가지고 나왔던 몇 가지 사실에서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해명을 하려는 것 그렇죠. 같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국민들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일이 물론 이게 같은 경우에는 보면 1996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그리고 예. 또 20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들이죠. 그때 있는 일을 지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적절한 점이 없진 예. 않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국 좀 최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에 대한 어떤 우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남성 위주로 간다는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비서들은 조금 더 세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언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 차관이 아닙니다. 이분은. 임명직이죠. 임명직이고 그냥 지금은 오늘 TV에 나왔지만 저분은 그냥 청와대에서 집사 일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또 일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인현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결국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예. 같은 경우에도 사과는 하지만 그렇지만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사태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혹은 좀 섭섭한 점은 없진 않지만 예. 초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밖에 나와서 어떤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는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 조치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비례의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옛날에 징계가 중징계였다든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구두 경고 정도의 어떤 경징계였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것이 벌써 공소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26년 전이라고 한다고 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또 평가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을 시키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에서 오래 근무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한다. 업무 능력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렇게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이슈가 좀 됐죠. 자, 정우래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특히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눈과 귀가 돼야 되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분이 지금 총무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비서실의 어떤 회계나 인사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예. 특히 또 성희롱과 성폭력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 그런 네. 관련 일들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요. 예. 일반 지금 기업에서도 성희롱과 그 성교육에 관한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 거의 시대를 퇴행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저런 발언들을 듣고 저는 사실 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기본적인 성에 대한 그 젠더 감수성을 저는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옳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화면으로 잠깐 나왔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그 화면 좀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윤재순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그러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뭔가 답할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모습도 어제 있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느린 결정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못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나쁜 결정이 저는 느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언론에 장식된 것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언론에 모든 것을 장식했기 때문에 매일 나옵니다, 요새. 매일.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히 부담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이분을 경질할 것이냐 사과할 것이냐 빨리 결정해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고 가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왜 이분을 계속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좀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인사 문제예요. 참 이게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하면 인사 문제가 제 기억으로서는 단 한 번도 조용히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논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 이러다 다 망해. 이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 선거에서 망한다는 뜻은 곧 진다는 거죠, 지금. 자, 먼저 지방선거 관련 기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되는데요. 우선 오늘 있을 일부터 좀 얘기해 보죠. 이겁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민주묘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당, 국민의힘, 광주 총집결이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 열차를 국회의원들과 타고 5.18 기념식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한참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KTX 열차가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광주서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인데요. 국무위원, 여당 의원, 비서관,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열차를 마련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도 재창한다.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행사가 잡혀 있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럼 오늘 안 가신 거네요, 지금요? 저도 이거 방송 끝나고 이제 비행편을 이용해서 광주로 비행기로? 저희 오늘 지도부랑 여야 저희 당의 소속 의원들 전원 대부분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내려가서 광주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가십니까?
예,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 109분인데 거의 다 가신다는 거네요. 지금 지도부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면은 거의가 국회네요. 본회의장 통과, 보통 본회의장에서 표결위에 참석하시는 의원 숫자보다 거기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오전 10시인데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걱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민주당 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줄줄이 열세. 민주당 이러다가 서울, 경기, 인천 다 망한다. 수도권 선거 걱정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지지율 여론조사가 계속 매일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박완주 사태로 크게 실점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등판에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책이 필요할 텐데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반전 여의치 않네. 아, 대책이 여의치 않다는 거네요. 위기감 고조되고 있고 경합지역 열세, 정당 지지도는 하락.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또 여기 분석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효과에다가 곧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게 뭔가 기대를 불러온다는 거죠. 여권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그러면 방법은 읍소 작전, 집도끼 사수. 그러니까 지지자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표 많이 하세요 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님. 뭐 위기라는 건 지금 나와 있어 진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묘책, 대책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선이 지난 지 3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도 안 돼서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견제론도 작동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뭐 한 개 있어야지 견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차출을 했는데 예. 갑자기 박완주 의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안 좋은 상황은 변수다. 상수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정호용,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예. 그다음에 윤재순 성비위 문제. 예. 이 문제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0%대 정도의 투표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0.73%의 패배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핵심 지지층들을 계속 모아내서 투표장으로 독려해내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 그럼 그런 거겠죠. 중도층 같은 경우가 여야 똑같아. 윤 정부가 등장해봤자 변하는 예.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예. 투표에 불참할 수 있는 상황.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예.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능력 이것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상수는 어렵지만 변수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결집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렇기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선거를 잘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저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예. 반성하고 있어. 혁신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어. 적어도 선제적인 협치를 하고 있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외부적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막판 변수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백약이 묘하진 않습니다만 진짜 그야말로 필살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필살의 방법을 놓고 김영욱 교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지지층 많이 나와서 투표하세요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음 기사에 아까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집토끼 사수인데 이른바. 근데 이거는요. 많이 나와달라고 호소할 때 되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됩니다. 대선 때도 졌는데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른바 이게 대선 2라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또 역시나? 뭐 이미 대선 2라운드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했다라는 내용 자체들은 적어도 민주당의 중심 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거를 이재명 상임 고문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당연히 3개월도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된 인물을 등장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그 건 자체가 벌써 대선의 연장전이다. 그래서 전 또 거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0.73%를 패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 같은 경우가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 거죠. 혁신을 해서 저기가 변할 기미가 보이는구나. 저기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적어도 견제를 올바르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박완주라고 하는 결정타가 하나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완주 의원권이 이게 너무나 아프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자, 정원혜 전 의원은 어떤 대책, 묘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 2010년 그 서울시장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그때 시장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0.6%로 오세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당선이 됐었죠. 근데 그때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셨던 분들이 일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우리가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이제 또 승패가 갈리게 됐는데요. 그때도 정말 뭐 한 표가 부족합니다. 아니면 뭐 한 표, 세 표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캠페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 그 지지층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은 맞고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아내는 그런 자기 혁신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런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박완주 의원 일도 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쇄신하고 정말 바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성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변하겠다, 쇄신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라는 이 부분 자체가 이재명 지금 후보가 과거에 경기지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접전 지역이기도 한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인천시장이라든지 약간 지지율이 소폭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앞으로의 13일간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또 5.18 또 행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23일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13주년이 된 날입니다. 봉화마을에서 또 행사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노무현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야당으로 정말 견제와 균형의 그런 선봉장에 설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을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이렇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말씀을 섞어서 교집합은 지지층 여러분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지지해주세요. 그러니까 읍소 뭐 이런 거, 당부 이런 거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뭐 경쟁 정당 상황이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물론 지방선거 자체는 아니고요.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열리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건데 등판한 것이 민주당에는 좋은 효과일까요? 전반적인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에는 당연히 당 대선 주자였고 뭐 긍정적인 당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아까 그 대선 2라운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라운드에 올라오시면서 대선 2라운드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씀 중에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 계시면서
굉장히 값싼 토지를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던 건데 이것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저는 정원혜 의원님께서 노무현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무현의 가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글쎄요 반문을 가지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파트너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다시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께서요.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지만요. 투표로 항상 매섭게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어떤 정치인들은요. 선거 끝나고 나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요. 다음은요.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했던 고민일까요? 못했던 고민일까요? 윤석열 통화 증거 있다는 강용석. 이거 또 나오는군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며칠 됐어요. 강용석 지금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인데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본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왜 김은혜 후보 공격하나? 다른 후보를 공격해야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걸 밝혔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그런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강용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요. 통화 증거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강용석 후보 측이. 그러자 민주당이 뭔가 좀 거드는 것 같죠? 거짓말했겠나? 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강용석 후보는 전화 통화한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건 아니에요. 당시는 당선인 시절이니까요. 뭐 이런 또 설명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통화 기록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이미 뭐 민주당 쪽에서 이걸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말이 안 된다. 강용석 소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정 변호사, 이게 상황이 절대 거짓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제죠? 전화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또 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거 굉장한 부담으로 될 수 있는데, 나중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누가 되는 행동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 초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라는 지금 그 보수 진영의 비판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요새 여론조사에서 좀 표가 한 5% 정도 그렇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있죠. 전체 그 지금 TV 토론할 때도 지금 나올 정도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대승적 결단, 정말 본인이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고 정말 정치에 컴백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권력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은 설령 자기가 정치에 컴백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두고 본인한테 길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다. 본인의 존재감 충분히 전 보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이 선거 가장 지금 접전을 보이는 것이 지금 그 경기도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접는 거는 뭡니까? 그 통화했던 주장을 접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이 부분에 출마를 접으라는 겁니까? 논란 뭡니까? 자체, 본인이 후보로 있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계속 청와대에 이전 청와대가 아니네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입니다. 부담이 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박원주 그 의원이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지금 선거전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지금 이 강용석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이 정도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뭐 전화는 왔는데 선거 개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용한 한마디로 이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스스로 접는 것도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혁 교수님, 아까 방금 전에 민주당 지금 위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위기인데 이 상황이 지금 경쟁 정당에서 딱 불거진 거예요, 지금. 네. 여기도 기사 보지만 통화기록 공개하라, 뭐 거짓말했겠나? 뭔가 거드는 듯한, 가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거를? 지나갈 수 없죠. 뭐 된장인지 똥인지 뭐 찍어봐야 합니까? 전화를 안 했는데 강용석 후보가 일부러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공개를 했을 때는 이런 거 그 변호사가 모르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될지 안 될지 예. 다 의도를 갖고 제기했었겠죠, 분명히. 전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내용 자체가 소위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왔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친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렇겠죠. 근데 예.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왜 김동연 후보보다 김은혜 후보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 예. 라고 하는 얘기들은 윤 대통령이 정적 중립을 어기지 않은 내용들을 사적인 통화 속에서 제기했다고밖에 할 수 없고 저기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짓말 했겠냐. 당연히 사실이겠지. 예. 전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 아니라고 그래요? 강용석 후보는 통화는 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도 위반할 만한 그러니까 내용이 없었다고 뭐 위반 이런 거, 선거 개입 이런 거 아니다고 또 강조를 하고. 근데 핵심 뭐냐? 제가 볼 때는 전화 통화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당선인 신분이지만 예. 왜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대통령실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강용석 후보가 그 내용을 일부러 전화가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용석 후보 그만둬야죠. 무소속 출마? 그러네요. 지금 그만둬야 되는 선거에 거죠. 출마 후보인데 만약에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통화 기록 다 내놓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어렵게 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민주당이 왠지 파고들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도 지금 그쪽으로 좀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강용석의 5% 지금 지지율 요 정도 나오죠.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단일화 제한 덥석 못 잡는 국민의힘. 초박빙 경기지사 최대 변수가 됐어요. 지금 이 사안이. 여기 보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죠. 앞선 내용은 이미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도표 이탈 이거 걱정하면서 선을 긋지만 막판까지 박빙 때 이거 모른다. 박빙일 때 모르는 거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 또 자진 사퇴가 여기도 나오는군요. 자진 사퇴가. 자진 사퇴 기대. 그러나 강용석 사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중도 확장, 청년 중도 확장이기 때문에 극단 세력과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뭐 그 중도 사퇴라든지 일방적인 뭐 사퇴 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단일화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위원 두 가지입니다. 단일화 절대 안 됩니까? 근데 안 되는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일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그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초박빙입니다. 1% 포인트라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득표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일화를 만약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이 2+ 알파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 지금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용석 후보의 5%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김은혜 후보한테 고스란히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은 국민들께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 단일화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그대로 오지 않을 거고요. 또 김은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중도층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단일화에 대한 실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것도 더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5%라고 굉장히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득표율로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최종 선거의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적극적인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로 이어졌을 때, 득표율이 이어졌을 때 이것이 전체 집단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저희가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득표율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지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단일화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강용석 후보 측에서 분명히 단일화의 조건으로 복당이겠죠. 국민의힘 복당 같은 것을 예를 들겠죠. 아니면 자진 사퇴에 대한 어떤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의 복당을 전제로 단일화를 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강용석 후보께서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총선 후보자가 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후보하고 좀 세상이 다 알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아무튼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으로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는 대놓고 경고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한다는 걸까요? 자, 기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자, 윤 대통령 IPEF 일명 기사 소개 때 좀 간단히 전해드렸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거를 영어 약자로 IPEF 이렇게 부르는데 가입 긍정 검토한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이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죠. 뭔가 지금 거의 다 됐다란 뜻으로 들려요. 자, 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며칠 지났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뭔가 시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조금 더 뭔가 얘기가 나온 거죠, 정부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겁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이죠, 중국을 위해서. 한국의 IPEF 참여 반대한다고 했어요. 공개 반발. 어제 박지인 외교부 장관과 화상으로 이제 상견례하고 뭐 이제 회의를 좀 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과 가까워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 차단에 반대한다. 거대한 중국 시장, 한국 발전의 추진력. 이 얘기 딱 꺼낸 거 이게 말이 조용하지만 이거 굉장한 경고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 큰 거 알지요? 이겁니다, 지금. 정부는 미래 위한 국익 차원에서 가입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비정상이다. 정부도 사실 중국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냥 관계자가 얘기한 거죠. 전문가들은 중국을 이해시키는 노력, 이런 외교적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김종 교수님. 이게 늘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결정을 강요받는 위치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미국 쪽에서 은근하게 뭘 자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미국하고 친화해지는 것 같으니까 대놓고 지금 뭐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대의 문제가 너무 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취임한 지 10일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예를 들면 기나긴 시간을 두고 어떤 정상회담의 의제들을 협의하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미국에서는 아마 IPEF 참여 문제들을 제기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도 한국에게 뭐 공급망 문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한 선물을 주겠죠. 이런 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지 않습니까? 거기 핵심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경제적으로 포위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안보는 쿼드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소위 안보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중국도 다 알겠죠. 이걸 모르겠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IPEF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상으로 거의 가입 분위기예요. 지금 들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외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필요하다. 당신들 상대방의 입장은 인정하겠지만 그 인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자체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신뢰도 주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카드를 가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미 사드에서 많은 피해를 우리 그렇습니다. 한국이 당했던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중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교는 설명을 하는 거죠. 다만 그게 아주 모호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모호하게 알듯말듯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성공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장면인데요. 정은경 질병청장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그리고 새로운 청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그런 인사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정치, 과학 방역 구별 불필요하다. 코로나 전선 떠난 K방역 사령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정치 방역한다. 이게 과학이 아니라 뭐 다른 거 고려한다. 뭐 정치적 의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 질문이 어제 나온 건데 정은경 청장이 정치, 과학 방역 이거 구별 불필요하다. 경계선이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 방역이라고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코로나 초기엔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엔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책의 영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 방역이라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치적 합의, 판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방역 적극 참여해 준 국민께 감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서 이제 새로운 질병관리청장이 되실 분이 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집단 지성을 모으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향된 의견이 반영이 주로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비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은혜 전 의원, 뭐 정치 방역하냐 이런 질문이 나와서 대답한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어떻게 보면 방역을 분리할 수도 없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또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 4년 10개월 동안 했던 노력들이 정말 너무나 값진 대한민국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에 있어서 사실 뭐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K방역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범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뭐 BBC나 뭐 이제 그리고 타임즈에서도 뭐 올해의 100대 인물, 그렇습니다. 뭐 올해의 100대 여성 굉장한 이렇게 극찬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정은경 청장이 좋은 리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지금 또 사진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격려를 하면서 너무 수고 많았다, 밤잠 안 자고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수어로 또 인사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야외에서 사진 촬영할 때도 이제 야외에서는 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범적인 리더의 모습들이 저는 사회 각 분야에 많이 좀 이렇게 전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진정 변호사, 이 사안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공이 더 크다. 하지만 과도 적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K방역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K방역이 초기에는 좋았지만 그게 지나치게 국민의 자유와 그 활동권을 너무나 제한했습니다. 가시면서 또 마스크를 쓰는 모습에 보면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그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정치와 그 정책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예컨대 저런 거죠. 예를 들어 보수 집회는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그냥 하는데 무대응별로 하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 정부가 반성적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역 정책을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는 공도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를 이번 정부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국민들에게 안전과 또 국민의 경제를 보듬을 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뒀으면 합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도요. 사실 정의원 총장에서 굉장히 치하하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소개만 간단히 드리죠. 뭐. 휴지 조각 코인 1년 새 103개. 최근에 코인 문제인데 이런 비슷한 경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